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치권에서 노란 봉투법이 거론된 데 대해서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노동계가 첨예히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의 노란 봉투법이 무엇인지 보면 노조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저게 뭐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통칭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은수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첫 발의를 2016년에 했고 20대 국회, 21대 국회에도 발의됐는데 계류 중인 그런 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 쌍용차 파업 사태 때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사회적인 어떤 운동처럼 일면서 나왔던 그런 노란 봉투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 위원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노란 봉투 2014년도 쌍용 자동차 사태 때 47억에 대해서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 예. 이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낸 상태에서 이거 이제 뭐 진짜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손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독자가 어떤 언론사에다가 47,000원을 노란 예. 봉투에 넣어서 이제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커지면서 111일 만에 14억 7천 원이라는 자기네 모금 액수를 마치면서 이제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네. 자, 노란봉투법의 주요 대상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하면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들을 잘 지켜낼 것인가, 또 사측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뭐 잠깐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19대, 20대 국회도 다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21대 지금 국회는 4개의 관련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예. 자, 1차 법안들 그 사이에들 보면은 법안 소위도 지금 넘겨보지 못한 네. 노란 봉투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지금 뭐 시기적절한 건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사측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규정,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4년도에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갑론을박이 다시 되고 있냐면,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47억이 아닌 딱 10배입니다. 47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5명의 노동자에게 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 딱 470억 10배인데 이게 어떤 근거로 추산된 470억일까요? 일단 그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손해액만 한 8천억 정도 추산된다라고 네.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하청노조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예. 470억을 갖다가 손배소송을 한다고 그게 하는데 봐준 거란 얘기죠? 그게 그러면? 봐준 거란 얘기죠.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노동계 쪽에서는 470억 단군 할아버지도 벌떡 일어나겠다 하는데 사실 뭐 매덕이란 돈도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예. 47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일단 뭐 큰 회사의 대기업의 어떤 뭐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뭐 귀족 노조도 아니고 네. 하청 노조가 이걸 부담할 수 있다는 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이상실한 어떤 화법 같은 거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추산한 이유는 뭐 제1도크를 갖다가 뭐 정부하고서 이제 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각종 공사가 이제 늦어지면서 납기 지연에 따른 뭐 지차상금도 불어오게 될 거고요. 또 납기가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을 했을 거고. 예. 또 거기서 이제 뭐 농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입장은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출한 네.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그 돈이 470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이거든요. 예.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 2012년도 현대중공업 사건 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뭐냐면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하청은 불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전체적인 이 얘기거리 가운데서 지금 빠진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정당한 파업이었으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불법 파업이다 이거죠. 네. 하청업자들이 지금 원청에 가서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에게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 뭐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민법에는 피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방면에서 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얼마 전에 에미상에서 상 받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1등 상금이 한 비슷한 금액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목숨 걸고 싸웠던 금액인데 글쎄요. 470억 5명에게 손배소를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 46명 등 야당 의원 56명이 이름을 올려서 지난 1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죠. 일단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된다. 하지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손배 허용이고요. 또 합법화 범위를 확대, 지금은 근로조건 향상에 대해서만인데 정리해고 반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단체 교섭의 의무를 지금 이제 원청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윤 평론가님, 네. 일단 이 개정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영계에서는 이거 불법 파업까지도 용인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게 이제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불법 파업이 맞죠. 하청 노동자들이 왜 원청에 와가지고 지금 뭐 파업을 합니까? 그건 사실은 현재 현행 법으로는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단히 침해하고 있다는 게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노동자의 어떤 형태라는 거는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죠. 예. 하청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수고용 노동자, 하이트 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그 사용자랑 직접적인 어떤 근로계획을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갖다 실제로 지휘 감독하고 실제로 월급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는 사실 원청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노동법의 취지는 원청도 단체 교섭에 나서게끔 하자는 게 이제 일단 제일 먼저의 어떤 취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제 합법적인 쟁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근로조건 개선에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임금 인상, 네. 그다음에 뭐 노동 시간을 갖다가 좀 줄여주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합법적인 쟁의를 좀 넓히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은 가령 뭐 쌍용차 사태에 보듯 사측이 일괄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정리해고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이거 불법 파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파업, 그러니까 쟁행위의 어떤 범위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함정으로 넓혀주자. 지금은 임금 교섭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을 갖다 일부 언론에서 뭐 폭력적이고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 거라처럼 일도양단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노란봉투법에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배상은 갖다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의 취지라는 걸 갖다가 왜 이런 노란봉투법이 자꾸 이제 말이 나오면서 입법 요구가 있느냐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윤석준 평론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 법을 고친다는 자체가 노동자, 사용자, 그다음에 노동쟁의의 범위까지를 딱 아울러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게 불법이니까 47억 내 안 내 이 단계가 아니고요. 큰 그림에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1900 우리가 53년도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와 지금하고 얼마나 바뀌면서 지금은 뭐 파견, 위탁, 수탁, 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뭐 등등 여러 가지 노동 조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대우조선해양으로 이것이 촉발이 돼 있습니다만은 진짜 머리를 맞싸고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크고 아주 장대한 여정을 가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저는 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쌍용차 사태와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때문에 촉발이 됐지만 언젠가는 한번 사회적 합의와 또 여론을 들어서 크게 손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동안은 좀 지나치게 노동계는 협소했던 합법적 쟁의 행위를 이번 기회에 범위를 좀 넓히고 또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서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취지에는 수긍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장 구조적인 게 지금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시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 이제 정규직 노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지금 뭐 얘기도 나오고 네. 지금 조선업이라는 건요. 이게 굉장히 사이클이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될 때는 불같이 잘 되다가 안 되면 또 몇 년씩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기술자와 우리 같이 근로하시는 분들을 유연하게 운영하느냐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단순히 노동 문제로 나와 있지만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그러한 뭐 이중 구조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이것이 시작돼야지. 사실 지금 뭐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만은 딱 이것만 놓고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재계와 노동계에 진짜 소모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지금 많이 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걱정하시는 소모전, 노동계와 재계가 뭐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정치권까지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좀 과격한 표현 썼죠. 좌파의 위선적인 정치가 오늘날의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거고 해당 법대로라면 산업 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등판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귀족이면 혈세로 연봉 1억 넘게 받으면서 허구한 날 권력 투쟁의 날새는 그 정당은 무엇이냐.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그런 비판인데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노동자들에게 하루 300만 원 손해배상이란 억지스럽고 비정한 현실을 바꾸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 원장님, 이정미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하루에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의 하루 버치를 한 달치를 지금 줘야 되느냐 말했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사회적인 공공의 선을 따질 때는 법률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불법 상태에서 지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불법의 근원을 어떻게 없애느냐를 얘기를 해야지 나온 결과만 갖고서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이러면 사실 뭐 매번 뭐 파업을 뭐 불법이든 뭐 적법이든 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회사 소속원들이 다 같이 향유해야 될 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손해나는 거는 그럼 누가 보상을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법 체계와 시스템을 바꿔서 불법이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합의대로.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불란서 같은 데는 파업권이 헌법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도에 똑같은 법이 상정이 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대법원에서 이거를 각하를 시키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는 지금 노동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구조까지 보는 전반적인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자기들의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논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니 그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지 이걸로 지금 결정을 내기에는 정치권들도 너무 지금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권성동 의원은 황건적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황건적이 중국 후한 말기에 뭐 농민 반란, 종교적인 농민 반란, 뭐 일부에서 뭐 도적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좀 과격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윤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건 좀 부적절한 비유 같아요. 황건적의 날이 왜 생겼냐면 결국은 탄가노리들의 어떤 부정부패. 그 다음에 너무나 살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일종의 봉기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현재 이제 법률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법 파업인데 이런 어떤 불법적인 파업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정치권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파업을 하게 될까? 그리고 자꾸 이런 파업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를 갖다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현재 그 사회 변화에 맞게끔 법을 고치는 자세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재계도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그 내용은요. 전경련 자료인데요. 건의과제 주요 내용 첫 번째,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의행위 시 직장 점거 금지,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자 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협 유효기간의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협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강화 등을 얘기했습니다. 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대체근로 허용 그리고 직장 점거 금지 이 두 가지가 좀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평론가님, 경제계 기업에서도 뭐 방어권이 필요하고 저런 논리를 내세운 건 이해는 가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재도 대체 근로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예. 가령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얼마든지 대체 근무를 하고 있을 네. 거고요. 철도나 지하철 같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 인력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불법 파업 시에도 대체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직장 점거를 갖다가 금지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은 그 영업에 필요한 핵심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현재 법으로도 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좀 예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농성을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어디서 하라는 얘기인지 사실 뭐 금융노조처럼 뭐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뭐 어떤 광장에 모여가지고 예. 지금 뭐 농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업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뭐 지방에 있는 큰 대기업이라든지 거대 기업들도 뭐 수없이 많은 형편이고 네. 이런 분들이 직장에서 점거를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다는 건지 그건 좀 의문인 사항인 거고요. 현재도 어떤 최소한의 범위, 뭐 일종의 사용자 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최소한의 범위가 되겠지만은 법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사실 노동법에 보면 노동법 42조에 보면요. 네네. 생산 또는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로 쟁의를 할 수 없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38조 보면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도 이게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노동계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지금 해나가야 되고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입니다만은 10여 년 전에 이 노동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큰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불법 점거하는 부분, 직장 점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팁을 주더라고요. 이 노조의 사무실이 회사 안에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한국하고 일본 정도인데 만약에 그 부분만 해결되더라도 회사는 생산을 해나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서 그럼 노조 사무실을 회사 밖으로 빼라 이런 빼라는 얘기인가요? 거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랑은 똑같이 쟁의랑 같이 하지만 그러나 회사는 꾸준하게 이런 뭐 쟁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박수를 받은 뭐 10여 년 전입니다만은 자, 그러한 서로의 윈윈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노동자나 지금 이 직장에 있는 이 경영주나 다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사는 어떠한 파고가 예. 오더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만약에 노조 사무실이 회사에서 빠지면 그 노조 활동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파업이라는 파업을 왜 하느냐를 갖다가 생각할 네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경영권을 갖다가 올바로 100% 행사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사실 예. 그게 파업의 의미인 거고 그런 어떤 농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 내에서의 어떤 종거 농성을 금지하게 되면은 예. 파업의 효과는 그만큼 떨어지겠죠. 노동권은 그만큼 취약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현재 법령에서도 생산 및 그다음에 주요 업무 시설에서는 파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종거 농성을 예.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불법인 거고 네. 그걸 갖다가 노조 측에서 파업을 할 때 지켜나간다 그러면 그건 합법인 상황이 되는 거죠. 예. 현재 법률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어떤 기업의 방어권은 일종의 방어가 된다고 봅니다. 예, 최 원장님 지금 네. 대체근로 허용이랑 점거 금지 이 두 가지인데 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체 근로가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제 금지된 게 우리나라고요. 네. 이제 허용되는 건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인데 이것도 이제 파견 근로냐 또는 기간제 근로냐 뭐 예. 이거에 따라 조금 다 다른 부분이 있고요. 직장 점거 말씀하신 대로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부분 병전에서 이제 허용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강력하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거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직장 내에서의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자체는 꾸준하게 지속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 근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쟁의 부분들은 또 뭐 합리적인 두 집단에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굉장히 뭐 합리적인 예. 그런 뭐 바탕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힘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회사에게 손해로 돌아온 것들을 우리가 왕왕 봐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현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체 근로에 대해서도 여기는 완전히 금지라고 했는데 대체 근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요건이 합치가 되면은 지금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트 진로 사택에서 봤듯이 운전사들이 안 하니까 거기 사무직 직장인들이 나가가지고 했고요. 그게 일종의 대체 근로죠. 네. 그다음에 불법 파업일 경우는 외부 대체 인력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성이 강한 부분들 아까도 말씀 철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그럴 땐 대체 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금지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노조와 사측의 주장이 다른 거죠. 지금은 네네. 대체 근로가 가능한 불법 사항이다. 이런 그렇죠. 이제 사측의 주장인 거고 노조는 이게 불법 파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 거고 어쨌든 뭐 노란 봉투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자면 어떤 이 법의 필요성 분명히 필요한 거 맞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좀 차분히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 원장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우리 앞서간 우리 선진국들이나 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다 걸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씩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이제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는 결국은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극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한 발씩 양보하자 그러는데 예. 한 발씩 양보하기 전에는 서로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평론가님 정의당에서 이 법안에 적극적인 거 아무래도 뭐 정당의 색깔과 네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데 네. 지금 타이밍이 왜 지금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뭐 대우조선 해양 사태가 일단은 불거진 것이 가장 큰 뭐 사회적인 여론을 갖다가 환기시킬 수 있다고 정의당에서는 일단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노동법이라든지 기존의 입법들을 갖다가 좀 정비할 필요들이 사실은 있어요. 예. 노동자의 어떤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 등등을 갖다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부분에는 의견을 갖다가 일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뭐 법이라는 게 사회 현상이 일단 후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차분하게 앉아서 좀 새로운 법안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네. 통과된 법안도 아닌데 벌써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이게 안 좋은 법이. 아니, 뭐 여소야대의 예. 상황이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친기업적인 뭐 좀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걸 갖다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앵커가 처음에 모두의 말씀처럼 데모할 때 데모의 이 표가 뭐냐면 지금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였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런 데서 정치권이 어떤 뭐 지혜를 그리고 슬기로운 방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에 대한 답을 정치권에서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그렇죠. 꿈꾸기 때문에요. 예.